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경력의 사다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숙련된 기술 전문가들이 자주 부딪히는 그 학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있잖아요. 이른바 유리천장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의 실마리를 아주 흥미로운 나라 덴마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덴마크 EQF 기반 직업재교육 분석 보고서를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와, 이 자료가 시작부터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한국에서는 20년 경력의 용접 명장이 대졸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낮은 경우가 생기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덴마크처럼 현장 경력, 또 교육 훈련, 그리고 학위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사회적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 모든 시스템의 철학적인 기반이 되는 개념 두 가지를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QF, 그러니까 유럽 자격 체계고요. 두 번째는 학습 성과라는 개념입니다. 학습 성과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대학에서 몇 년 공부했나 같은 일종의 투입, 인풋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어디 출신이냐가 거의 전부였죠, 사실. 하지만 EQF는 질문을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결과, 아웃컴을 기준으로 역량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교육과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말은 참 좋은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유럽만 해도 27개 나라인데 언어도 다르고 교육제도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요리사 자격증이랑 독일 기계기술자 자격증의 가치를 어떻게 같은 저울에 놓고 잰다는 거죠? 무슨 역량 번역기 같은 거라도 있다는 건가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1QF가 바로 그 역량 번역기 역할을 합니다. 총 8개 레벨로 구성된 공통의 기준틀을 만들어서 가능한 일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각 레벨이 그냥 추상적인 등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레벨이 지식, 기술, 그리고 책임 및 자율성,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잣대로 딱 정의가 돼요. 아, 그 세 가지 기준으로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레벨 2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감독하에 기초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아, 딱 들어보니까 정해진 일만 시키는 대로 하는 신입사원이나 약간 수습생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레벨 4로 올라가면 특정 작업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심지어 타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수준이 되죠. 현장의 팀장급이나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높은 레벨은 어떤가요? 레벨 8은요? 레벨 8은 박사학위에 상응하는데요. 해당 분야 최전선에 있는 매우 특화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지식과 절차를 창출하는 수준을 요구하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는 고졸 출신 용접 전문가가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사실 임원급 대우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엔 학위를 따려고 야간 대학이라도 가야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럼 덴마크에서는 이론적으로 현장 경력만으로도 박사 학위랑 동등한 레벨 8까지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레벨 3, 4, 5의 연결성이에요. 3, 4, 5 레벨이요? 네. 한국에서는 고졸 기술자, 그러니까 레벨 3에서 4 정도 되는 분이 학사 학위, 레벨 6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려면 대학 편입이라는 단 하나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죠. 하지만 덴마크에서는요, 레벨 4 수준의 고승련 기술자가 현장 경험을 쌓고 여기에 필요한 추가 직업 교육만 이수하면 레벨 5나 심지어 레벨 6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와, 학위라는 종이 한 장이 없어도요? 네, 없어도 실력, 즉 학습 성과만 입증되면 공식적으로 그 레벨을 인정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리천장에 수많은 문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와, 그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네요. 그렇다면 그 학습 성과를 입증하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문,
그러니까 추가적인 직업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모두가 다시 대학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보고서에 나온 AMU라는 제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AMU는 덴마크 성인 직업 교육의 거의 촉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교육 과정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아주 잘게 쪼개서 모듈화했다는 점이에요. 3, 4년짜리 거대한 학위 과정이 아니고요. 전기차 배터리 진단 기술 3일 과정, 해상 풍력 터빈 유지 보수 5일 과정처럼 산업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을 단기 집중 과정으로 제공합니다. 아, 필요한 블록만 딱 골라서 제 경력에 끼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솔직히 좀 의문이 드네요. 이 레고 블록 방식 좋아 보이긴 하는데 기업들이 정말 이런 단기 수료증을 인정해 주나요? 한국에서는 3일짜리 교육 이수했다고 하면 이력서에 그냥 한 줄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시하기 십상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덴마크 모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무역위원회에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요? 네, AMU 과정의 진짜 힘은 누가 이 교육을 만드는가에서 나오거든요. AMU 교육 과정은 정부 관료나 대학 교수가 책상에 앉아서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드나요? 각 산업별로 구성된 무역위원회가 만듭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산업의 고용주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정확히 동수로 참여하는 조직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당 산업의 직업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고 없애고 커리큘럼 내용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 즉 전권을 가집니다.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직접 교육 내용을 결정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항공산업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종의 비행기가 도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보죠. 그럼 한국처럼 정부 부처 연구 영역이나 승인을 몇 년씩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바로 신규 기종 정비 기술 AMU 모듈을 설계하고 승인해서 다음 달부터 교육을 시작해버립니다. 와,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러니 기업 입장에서 그 수료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기술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만든 교육이니까요. 교육 내용과 현장의 수요가 완벽하게 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수요자인 산업계가 교육의 설계자이자 공급자가 되니까 그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보증하는 셈이군요. 정말 영리한 설계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AMU 수료증, 즉 네고 블럭들은 단순히 경력 증명에 그치지 않아요. 각각 덴마크 국가 자격체계 NQF 레벨을 부여받고요. 이 블럭들을 차곡차곡 모으면 나중에 정규 직업교육 학위 과정의 학점으로 공식 인정, 메리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과 훈련, 학위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건 개인이 직장을 잃거나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무슨 공부냐 이런 생각이 들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덴마크는 이 근본적인 공포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게 바로 덴마크 모델의 세 번째 축이자 가장 유명한 유연안정성 모델, 이른바 황금삼각형입니다. 아, 황금삼각형이요? 네, 이름 그대로 세 개의 꼭지점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죠. 첫 번째 꼭지점은 유연성, flexibility입니다. 기업은 경영 상황에 따라 비교적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기업이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안정감을 느끼죠? 유연성과 안정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 덴마크는 이걸 어떻게 동시에 잡았다는 건가요? 바로 두 번째 꼭지점, 안정성, 시큐리티 덕분입니다. 실직자는 직장을 잃는 즉시 아주 관대한 사회 안정망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전 소득의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90%요? 2년 동안이나요? 와, 그 막대한 재원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높겠는데요. 맞습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 부담률을 가진 나라죠. 하지만 국민들은 그 높은 세금이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계 혹정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국가가 벌어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단순한 복지국가에 그치겠죠. 덴마크 모델의 핵심은 바로 세 번째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RMP군요.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실직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취업 알선에 성실히 참여할 권리이자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 실직자는 6개월 안에 반드시 국가가 지정하는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길게 이야기한 AMU 직업훈련이나 기업 인턴십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그럼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알선해준 일자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없죠. 실업급여가 바로 삭감되거나 중단됩니다. 이건 실업기간을 그냥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기간으로 만드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 계약인 셈입니다. 혜택을 주는 만큼 책임도 확실하게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림이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실업자 개개인의 관리, 의무적인 교육훈련 연계,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 지급과 중단까지 이 모든 걸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려면 엄청난 행정 내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매끄럽게 돌아가죠?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디지털 인프라, 좀넷.dk라는 플랫폼입니다. 겉보기엔 한국의 워크넷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단순한 군유구직 사이트가 아닙니다. 실업 등록부터 이력서 관리, 상담사와 함께 구체적인 구직 계획을 짜는 나의 계획, 그리고 모든 구직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구직 일지까지 실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통합된 국가 차원의 운영체제,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계획이나 구직 일지는 좀 생소한데요. 그럼 제가 만약 덴마크에서 실직했다면 저 플랫폼에 접속해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매일 출석 체크라도 해야 하나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담당 상담사랑 같이 이번 주에 입사지원서 5권 제출하기, 다음 달에 시작하는 용접기술 AMU 교육 수강 신청하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계약 형태로 민 플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했다는 증거, 예를 들면 입사 지원 확인 이메일 같은 걸 좀록에 올려야만 실업급여가 나와요. 모든 과정이 투명한 데이터로 관리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와, 정말 촘촘하네요. 사실상 개인 비서처럼 구직활동 전체를 관리해주는 거군요. 보고서를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AI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잠넷 DK의 AI 매칭 기술은 단순히 마케팅, 경력 있는 사람에게 마케터 모집 공고를 보여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AI가 구직자의 이력서랑 기업의 채용 공고를 자연어 처리 기술로 분석해서요. 그 안에 숨겨진 수백, 수천 개의 세부 역량과 기술 단위로 매칭 점수를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구직자에게 당신이 지원하려는 이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당신의 역량과 85% 일치하지만 결정적으로 B2B 사스 영업 기술이 부족합니다. 라고 스킬 갭을 정확히 진단해 주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AMU 단기 과정이 다음 주에 당신 집 근처 교육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훈련 과정까지 원클릭으로 추천해주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덴마크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제도들이 인상 깊었는데 듣다 보니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었네요. 산업계가 직접 주도하는 실용적인 교육, AMU가 있고 그 교육의 가치를 투명하게 인정해주는 역량체계, EQF가 있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잡넷,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뒷받침하는 의무가 따르는 강력상 사회 안전망, 플렉시큐리티까지. 이 네 가지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군요.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정교한 기계와 같죠. 오늘 논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면 결국 어느 대학 나왔냐는 간판이 아니라 검증된 학습 성과, 즉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신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기술이 학위와 동등하게 대접받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즉시 채워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한국의 덴마크와 똑같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상상해보죠. 과연 우리는 내 자녀나 내 동료를 평가할 때 어느 대학 나왔는가라는 그 익숙하고 편한 질문을 버리고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좁은 낯설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사회적 신뢰와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술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